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결핵 백신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한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고가의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의 수입량을 서서히 줄이다가 2017년부터 아예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폭염특보는 10년 동안 발령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심해 탐험가가 수심 약 11km까지 내려가 가장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과학본색에서는 이번 심해 탐험에서 얻은 성과와 심해를 탐험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화재, 손상된 문화재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보존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으로 보존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재은 보존과학실장을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영유아 대상 결핵 백신의 판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수입 제조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핵을 예방하는 무료 BCG 백신의 공급량을 줄이고 결국 중단까지 했던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CG 백신은 생후 4주 안에 접종이 권장되는 결핵 백신으로 주사로 맞는 피 내용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돼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 백신은 주사 방식이 아닌 9개의 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6년 하반기에 무료 백신의 수입량을 줄이고 2017년에는 아예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 백신은 월 평균 매출액이 이전보다 63%가량 증가했고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까지 무료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140억 원의 예산 낭비도 초래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5월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내륙 도시들은 벌써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했는데요. 특히 광주광역시 풍암동에는 5월 중순인 15일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는 폭염특보가 생긴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것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 폭염특보 발령 시점은 조금씩 빨라져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특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우려가 커지자 여름철 기상대책으로 폭염 상황에도 특보를 발령하기로 한 건데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유지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땐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최초의 폭염특보는 2008년 7월 5일에 내려졌습니다. 이후 해마다 특보 발령 시점이 며칠씩 당겨졌는데요. 2012년 폭염이 늦게 찾아왔지만 특보 시점이 당겨지는 전반적인 흐름은 지속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5월에 그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됩니다. 2016년과 2017년 5월 19일까지 당겨졌다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6월 2일로 늦춰졌지만 올해 첫 특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4월 폭염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 아직 처음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지만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늦봄부터 폭염이 찾아오는 걸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된 상태에서 티베트와 중국 상공에서 형성되는 고기압까지 편서풍을 타고 들어와 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자리할 경우 뜨거운 지붕, 이른바 열돔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이제 점점 기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쪽에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은 열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 쪽, 저 티베트 상공 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져가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중국 쪽이 굉장히 그 상승 기온이 높거든요. 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편수풍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기압기가 만들어지면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꾸 있어서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도 계속 지금 빨라지고 있고 기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폭염특보와 관련되는 날도 빨라질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폭염이 빨라지면 일단 각종 질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사병 등 온열 질환과 자외선이나 오존 농도 증가로 인한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댕결과 같은 열대성 질환이 한국에서 발병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식중독 역시 커집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도 심상치 않은데 이미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재해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현상은 한반도의 온대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열대성 병충해 피해 가뭄도 문제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서 기후변화의 경고를 읽어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에 있는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접수된 온열 질환자 수는 4,526명으로 이 가운데 48명이 숨졌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과 1시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해 산사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산사태가 날 경우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합니다. 산림과학원은 최근 산사태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특정 시기나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최근 약 2달 동안 인공강우를 통해 총 4억 5천만 세제곱미터의 비를 내리게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린신문은 지린성 임업당국이 지난 3월 하순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화재 위험이 큰 산림지역에서 100여 차례 인공강우를 내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린신문은 항공기와 대공포 등을 동원해 인공강우용 로켓탄 1,007발을 쏘았으며 총 4억 5천만 세제곱미터의 강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린성 기상당국은 지난 3월 하순부터 농사와 산불 방지를 위해 봄철 강수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인공강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국을 신설해 우주 분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벌써 용두사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한 미국. 전 세계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의 절반을 꿰차고 있는 유럽연합. 이들은 모두 우주 전문 정부기관인 우주청을 두고 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앞둔 우리나라도 우주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 단계가 그냥 단순히 우주 개발을 R&D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함으로써 추구하는 게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 육성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안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제 외교적인 어떤 그 협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우주청 설립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우주 산업을 총괄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도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우주청 설립은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주 관련 2개과를 4개과로 확대해 별도의 우주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2년이면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우주국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칫 부처 인원만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라든가 일본의 작사라든가 또 유럽의 이사라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2년 된 전문성과 이 10년, 20년 된 전문가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성을 좀 확보하는.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가 최근 우주청을 신설하고 소행성 우주 탐사에 뛰어든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가운데 과기분의 우주국 신설 추진이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부처 몸집 키우기에 그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달의 표면과 핵 사이에 있는 멘틀 성분이 지구의 멘틀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지난해 발사한 창어 4호의 탐사 로버 위투 2호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창어 4호는 지름 2,500km 크기의 에이트켄 분지 중심 충돌구에 내린 뒤 위투 2호를 통해 관측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분석 결과 에이트켄 분지에는 멘틀 성분으로 알려진 감남석과 휘석이 땅 밑에서 분출된 형태로 드러나 있었으며 이는 칼슘이 적고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구 멘틀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달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얼마 전이었죠. 전직 미국 해군 장교이자 해저 탐사가로 알려진 빅터 베스코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바다를 탐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과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바다는 참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생물이 살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자, 말씀하신 그 빅터 베스코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나요? 네, 수심 1928m입니다. 와. 그러니까 11km 정도 만단이요. 되는 거죠. 정말 예. 상상이 안 되는 예. 그런 곳인데요. 네. 베스코보는 이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것으로 알려진 이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를 탐험했는데요. 네. 예. 그가 이번에 세운 기록 수심 1928m는 미국 해군이 1960년대에 세웠던 최고 기록보다 무려 16m 더 내려간 겁니다. 예. 이 탐험에 참여한 팀원들도 가장 깊은 바다를 이제 들어가게 되자 다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는데요. 베스코보는 이곳에서 4시간 정도 머물면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생물종 4종을 보고했고요. 뱀장어류로 보이는 물고기 그리고 뭐 새우 모양의 갑각류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네. 정말 저렇게 깊은 바닷속에 네. 사는 생물들은 어떤 모습일지 좀 신비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해저에서 좀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들도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였는데요. 네. 화면 좀 자세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발견돼 있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게 네. 삼각형으로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저것이 뭔가 바로 자연적이진 않네요. 쓰레기인가요? 네, 예.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예. 미국 현지 언론들도 베스코보가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 플라스틱 봉투와 뭐 사탕 포장지 이런 것들을 관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이 됐다면 전 세계의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된 건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스코보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해양 생물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n't completely surprising, although it was very disappointing to see obvious human contamination of the deepest point in the ocean. Because when I first got to the bottom, it seemed very pristine. But as I continued going along the bottom, cruising around, I did see what appeared to be 1 or 2 particles of man-made matter. I don't know if they were plastic or metal, but they definitely had sharp edges, and one of them had what looked like a letter on it, printed.
네, 참 깊은 바다이고 연안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거 하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좀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는 건가요? 네, 유엔은 현재 전 세계 해양에 약 1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예.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적도 있었고, 뭐 빨대가 꽂힌 채 발견된 바다거북 이런 생물들이 종종 보고가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하루빨리 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해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거는 바다 전체가 오염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봤던 해저 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잠깐 화면으로 봤지만 진짜 뱀장어 같이 생긴 것도 좀 특이하고 신비로운 생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바다 생물들과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예. 네. 화면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물고기가 수심 예. 5,000m 바다에서 발견된 겁니다. 바다에서 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오징어도 발견이 됐는데요. 예. 지금 저 보랏빛의 생물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저게 오징어인가요? 네, 눈이 아. 무척 크죠. 무슨 캐릭터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심해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어두운 심해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눈을 갖고 있는 해양 생물들을 오.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오징어는 약간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엽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저런 신비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해양 표면적을 기준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새로운 해양 생물 한 종을 발견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구 전체 해양 표면적이 약 3억 7천만 제곱킬로미터임을 감안했을 때 전체 예. 바다에는 약 3억 종 이상의 새로운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가운데 확인된 생물이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이런 생물들을 토대로 생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뭐 이런 과정들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화면 보니까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뭔가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심해가 좀 작은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해양 생물을 찾는다는 거는 어떤 새로운 신약이나 의학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 생물이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심해 탐험 기록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심해를 탐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비한 바닷속 세계가 우리에게 점점 모습을 또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수심 5,000m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는 또 기록이 11km까지 내려갔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 정도 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쿠버 다이빙이라도 통해서 좀 바다 생물들을 만나고 싶네요.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어야 들어가나요?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스노클링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스노클링 재밌거든요. 네. 또 올여름에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저도 예. 심해에 대한 호기심이 무척 많아서 이 스쿠버 다이빙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굉장히 독특한 분이 또 이렇게 심해에 들어간 기록을 세워서 많이 네. 알려져 있죠. 혹시 아시나요? 또 어떤 분이죠? 네,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데요. 1960년에 미국 해군이 기록을 세웠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11km 가량 깊이 들어갔는데 예. 그 뒤에 52년이 지난 이후 2012년에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908m.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기록과 상당히 비슷한 비슷하네요. 깊이까지 예. 들어갔죠. 그런 기록을 또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re had to be a moment where I just stopped and just took it in and said, "This is where I am. I'm at the bottom of the ocean, the deepest place in the world. And what does that mean? Literally, in the space of one day, I've gone to another planet and come back." 네, 타이타닉 제작 과정에서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도 너무 유명한 장면이고 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깊은 바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어떤 예술적인 영감도 없는 예. 것 같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당시에 이제 이 해저에서 한 3시간가량 머무르면서 카메라랑 로봇팔로 심해를 탐사했고 표본도 네. 수집했습니다. 저 당시도 한 11km 정도 깊은 바다로 내려간 거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훨씬 더, 깊은 예. 깊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구 상공으로 치면
이거는 이제 성층권에 해당하는 그런 깊이까지 들어간 건데요. 제임스 캐머런 감독 역시 당시 이제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했습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리아나 해구는 괌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 평균 수심이 7,000에서 한 8,000m에 해당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깊은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수심이 4,000m인 것을 감안했을 때 거의 뭐 2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앞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심해를 우주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우주 탐험할 때 발사체를 타고 가잖아요. 심해를 탐험할 때는 또 잠수정을 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독특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딥시 챌린저라는 이름의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는데요. 로봇팔이 장착돼 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바다를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역시 이 최고 기록을 세운 기록에서도 이 베스코보 역시 잠수정의 덕을 좀 크게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잠수정의 이름은 리미팅 팩터라는 건데 세계 최초로 티타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제작비만 4,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최신식이겠어요. 해저 한 14,000m의 수심에서도 그 안에서도 수압을 견딜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봇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16시간 정도 잠수할 수 있는데요. 수압이나 잠수할 수 있는 깊이 이런 것들이 아주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제작비가 570억 원이라고 하니까 카메라 감독이 직접 이제 제작을 어떻게? 아니죠. 이번에 한 거는 이 베스코보가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베스코보가 자체 제작한 걸요? 돈이 많은 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죠. 여담이지만. 그렇군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큰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 거 보니까 그만큼 이 바닷속이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바닷속을 또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 전 총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미세먼지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정치 문제는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홍보대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를 선정했습니다. 라바는 우리나라 기업이 2011년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애벌레 주인공으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수준이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OECD가 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이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0.27%를 기록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인 45개국 가운데 5위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45개국의 기업 R&D 지원액 비율 중간값이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로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이 GDP의 0.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벨기에가 뒤를 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증오 표현과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퇴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 잇따라 도착하는 주요국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자들입니다. 회의에는 주요국 정상급 지도자 외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80개 이상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테러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증오 표현 규제 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시 범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생중계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의 극단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등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The elimination of terrorist content online is an issue that affects governments around the whole world. What this summit has done has brought together governments and tech companies. 특히 인터넷 기업들은 폭력 사상이나 증오 표현의 확산을 차단할 알고리즘과 규제를 마련하고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se are principles that everyone, including Google, can get behind, and we can come together with governments to make sure that we can reduce harmful content online. 온라인 기업들은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테러나 폭력적 콘텐츠 확산을 차단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들을 약속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는 턱관절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시간 이하로 자거나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턱관절 이상이 나타날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경우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너무 짧거나 긴 수면 시간은 염증과 각종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나 금융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의 동의 아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난해 금융과 통신 2개 분야에서 올해는 의료와 유통, 에너지 등으로 확대해 9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건강검진, 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휴대전화 앱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3의 기업에 제공하면 활동량과 영양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식단 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소프트와 세종시는 가구별 상하수도나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입증하는 문화재. 현재 다양한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것은 손상된 부분을 파악해 복원하고 보존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재은 보존과학실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 보존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영화 속에서 어떤 주인공의 특별한 직업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실제 주인공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자, 문화재 보존과학자의 하루는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는 그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 보존과 연구실, 보건기술연구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 센터인데요. 보존과 연구실에서는 분석을 전담하고 있고 보건기술연구실은 연구개발, 그리고 보존과 센터에서는 보존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여 명 정도의 이제 분야별 전문가가 이제 각자 뭐 분석이나 연구개발, 실험, 또 보존 처리에 그 맡겨진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 의뢰가 들어온 유물이 들어오면 이제 먼저 기초적인 조사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분 분석도 하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 처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최선으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들었지만 문화재를 분석할 때 과학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자, 과학이 문화재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분석의 과정이 문화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속이나 석조, 도자기, 또 직물, 종이, 옷 같은 다양한 재질을 이제 어떠한 성분 함량, 그다음에 어떠한 그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에서 사용된 기기가 그대로 문화재에 활용되는 것이죠. 이제 분석법은 크게 파괴 분석하고 비파괴 분석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문화재 직접 기기를 대서 분석하는 비파괴 분석,
그리고 문화재에서 일부 손상을 주며 시편을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파괴 분석인데 당연히 문화재 입장에서는 비파괴 분석을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파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점이 네. 주요 성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성분 함량과 미량 원소는 어렵죠. 좀 밝히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파괴 분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좀 기기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형으로 현장에서 직접 기기를 들고 가서 이제 비파괴 분석을 하면 정확한 함량하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성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는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은 금속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청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분 분석을 했을 때에 금동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금동 문화재를 밝혀져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청동 부식물이 이제 도금층을 덮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백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연백인지 호분인지는 분석을 해야 알 수가 있는데요. 분석을 해서 납성분이 검출이 되면 저희는 연백으로 알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폐각류 조개 같은 그 재료에서 추출하는 성분이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호분으로 저희가 그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이 지나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검은색 안료를 알고 있다가 납성분이 검출돼서 연백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이러한 결과 같은 경우가 보존 처리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당시에 사용한 재료, 제작 시기, 보수 흔적 같은 경우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과정입니다. 네, 참 말씀을 듣다 보면 문화재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과학적인 지식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문화재 분석이나 실험 연구 개발 보존 처리 과정에서는 그 화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이제 그 금속학, 재료학, 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문화재를 모르면은 오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티타늄 같은 경우가 금속 문화재 보존, 그러니까 성분 분석을 했을 때에 검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현대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재가 고대 유물이라는 데 인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옛날에 합금할 때 넣었구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문화재한 지식이 있으면 이거는 합금할 때에 불순물로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지식이 또 필요하고 분석만큼이나 해석이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분석 과학을 통해서 또 훼손된 그런 문화재를 복원하기도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게 가문사지 동탑에서 출토된 금동 사리장엄구하고 경청사 10층 석탑입니다. 사리장엄구는 한 4년여에 걸쳐서 보존 처리가 되었고 경천사 10층 석탑은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금동사리 장엄구는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전성기 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함하고 정교함이 굉장히 극치에 달했던 유물입니다.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화재에 레이저 크리닝 기술이 일부 적용되었던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또 원래 석재랑 유사한 석재로 복원을 했던 그 사례입니다. 10년에 걸쳐서 복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화재를 복원하시면서 가장 또 보람이 있으실 때는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손상된 문화재가 정말 모든 과정을 거쳐서 되살아났을 때의 과정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존가 전문가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문화재에 대한 모든 정보하고 과정을 다 과정을 전체를 다 직접 와. 접하면서 가깝게 볼 수 있는 분야가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복원이 된 유물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남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 분석과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이 되는데요. 문화재 분석만 전담하는 별도 시설입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그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시료에 대한 정확한 보관, 그리고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나올 분석 DB에 대한 그 4차원적인 그 4차 산업을 접목시킨 DB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문화재 연대 측정들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담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화재 분석하면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석연구센터를 가야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그 세계적인 문화재 분석을 메카로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네, 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몇백, 몇천 년의 긴 역사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재은 보존과학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다를 보고 드넓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다의 깊이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바다 깊이 측정법에 대한 고민은 타이타닉호 침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호기심을 떠나서 바다의 깊이를 정확히 알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발명된 것이 바로 소리를 이용한 측정법입니다. 음파는 1초에 1,500m의 속도로 물속을 통과하고 해저면에 반사돼서 같은 경로로 돌아오는데요. 네, 이렇게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면 바다 밑의 지형까지 그려낼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